안녕하세요. 달판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무도회가 끝난 뒤라는 단편을 소개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부활 등 세계적인 작품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면 러시아의 화려한 조명 아래 펼쳐지는 무도회를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넘쳐나는 와인과 샴페인, 몸을 들썩이게 하는 왈츠의 선율,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드레스가 있는 황홀한 파티를 떠올리신다면 행복한 남자 주인공은 이미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공포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자신의 친형이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쓴 이 작품은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로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연한 사건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인생의 항로가 바뀔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톨스토이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19세기 러시아 사회의 화려한 겉모습과 그 이면에 감춰진 잔혹한 진실을 폭로하며 현대인들에게도 인간의 본질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도회가 끝난 뒤 레프 톨스토이. 개인의 인격을 완성하려면 먼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제로 한동안 이야기가 오갔다. 그 대화가 끝날 즈음 우리가 모두 존경하던 이반 바실리에비치가 이렇게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은 인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모든 것은 환경에 달려 있다는 것이로군요. 말하자면 환경이 사람을 좌우한다는 이야기겠지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결국 우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인간이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반 바실리에비체는 늘 그렇듯 대화를 들으며 떠오른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답을 내린 뒤 그것에 어울리는 삶의 한 장면을 꺼내 들곤 했다. 그것이 그의 오랜 버릇이었다. 가끔은 이야기에 몰두한 나머지 처음에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했는지조차 잊어버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진솔했고 듣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선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 인생 전체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것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중 누군가 물었다. 그건 긴 얘기예요. 이해시키려면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디 이야기해 보세요. 이반 바실레비치는 잠시 생각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내 모든 삶은 단 하룻밤, 아니 정확히는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렸죠. 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데요? 무슨 일이냐 하면 내가 깊숙이 사랑에 빠진 거죠. 나는 숱하게 사랑에 빠져봤지만 이 경우는 가장 강렬한 사랑이었죠. 지난 일이에요. 그녀에겐 이미 결혼한 딸이 있지요. 그녀의 이름은 뭐더라? 그래, 바렌카였어요.
이반 바실리에비치는 성을 말했다. 그녀는 50살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미인이지요. 게다가 젊었을 때 18살 때는 정말이지 매력 그 자체였어요. 훤칠한 키, 날씬한 몸매에 우아한 품위가 있었어요. 그래요. 정말이지 기품이 있었지요. 그녀는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힌 채 항상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마치 다르게는 못하는 양. 그리고 이건 그녀의 아름다움과 큰 키와 어울려서 그녀가 약간 마른 체형임에도 그녀에게 마치 여왕 같은 분위기를 선사했지요. 만일 항시 즐겁고 온화한 미소, 매혹적으로 반짝거리는 눈, 그리고 사랑스러운 젊은 존재가 발산하는 그녀의 모든 것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 여왕 같은 풍모가 저를 단연케 했을 겁니다. 참으로 근사하게 그려내시는군요. 이반 바실예비치. 한 부인이 웃으면서 끼어들었다. 아무리 잘 그려낸다고 해도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묘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죠.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184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지방대학 학생이었지요. 이게 좋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우리 대학에서는 아무런 동아리나 그 어떤 이론도 없었지요. 우린 단지 젊어서 젊은이답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말이죠. 저는 매우 괴활하고 생기 있는 젊은이인데다 부유했지요. 기세 등등한 말도 있었고 아가씨들과 썰매를 타고 다니기도 했고 당시 스케이트는 아직 유행이 아니었죠. 친구들과 술자리도 벌였지요. 당시 우리는 샴페인 외에는 마시지 않았어요. 돈이 없을 땐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지만 요즘처럼 보드카를 마시지는 않았어요. 저녁 파티나 무도회는 내 주요한 오락거리였지요. 나는 춤도 잘 추었고 그다지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겸손 따시기는 우린 당신의 음판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못생기지 않다니요. 당신은 미남이던걸요. 미남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는 그녀를 향한 내 사랑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마슬레니짜 축제의 마지막 날 내가 한 지방 귀족이 주최한 무도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는 왕실 고관을 지낸 선량한 노인네였어요. 그 노인네만큼이나 선량해 보이는 그의 부인이 저를 맞아주었는데 그녀는 젓갈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다이아몬드 장식을 한 왕관을 쓴 채 흰 어깨와 가슴을 드러낸 것이 꼭 이엘리자베타 페트로브나의 초상화를 보는 것 같았지요. 환상적인 무도회였어요. 아름다운 노래, 합창단과 음악가들. 음식은 훌륭했고 샴페인은 강물처럼 흘러넘쳤어요. 비록 내가 샴페인 애호가였지만 그날 밤은 마시지 않았어요. 포도주 없이도 사랑에 취했지요. 대신 쓰러질 지경으로 연거푸 춤을 추었답니다. 왈츠와 볼카를 추며 바렌카와 춤출 기회를 계속 노렸습니다. 바렌카는 분홍색 띠를 두른 흰 드레스를 입고 뾰족하고 야윈 팔꿈치 약간 밑까지 염소 가죽으로 만든 흰 장갑을 끼고 흰색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아네시모프라는 웬 기분 나쁜 녀석이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그녀에게 춤을 청해버렸고 난 그동안 장갑을 구하려 미용사에게 들르느라 늦어버렸답니다. 그렇게 돼서 난 마주르카를 그녀와 함께 추지 못하고 이전에 내가 몇 번 따라다녔던 독일 아가씨와 추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날 밤 난 그 독일 아가씨에게 몹시 무례했던 것 같소.
왜냐하면 그녀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로지 분홍빛 띠를 두른 흰 드레스를 입은 날씬하고 훤칠한 아가씨만 쳐다보았으니까요. 발그레 빛나는 보조개 팬 얼굴, 온화하고 다정한 눈동자.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도저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춤의 규칙상 난 그녀와 마주르카를 주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계속해서 그녀와 춤을 추었던 겁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홀 전체를 가로질러 똑바로 내게로 다가왔고 나는 청을 기다리지 않고서 얼른 그녀를 향해 뛰쳐나갔지요. 그녀는 미소로 내 기대에 감사를 표했지요. 우리 쪽이 그녀에게 가까이 접근했을 때 그녀는 내 의도를 짐작하지 못한 채 내게 손을 내밀지 않고 야윈 어깨를 살짝 낮추었고 그러고는 유감과 위안의 표시로 내게 미소만 지었답니다. 마주르카 곡의 왈츠풍 음악이 흐를 때마다 나는 오랫동안 그녀와 왈츠를 추었고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미소를 지은 채 내게 말했지요. 앙코르. 그리고 나는 자신의 육체를 느끼지 못한 채 왈츠를 추고 또 추었던 겁니다. 저런, 느끼지 못했다니요. 내 생각엔 몹시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을 때 자신의 육체뿐 아니라 그녀의 육체도 함께 말이죠. 손님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이반 바실리의 비치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더니 화를 내며 거의 외치듯이 말했다. 그래요. 바로 당신 같은 요새 젊은이라면 그랬겠지요. 당신들은 육체 말고는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아요.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욱 강렬한 사랑에 빠질수록 나에게 그녀는 더더욱 비육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요즘 다리를 보고 발꿈치를 보고 또 어딘가를 보고 한다지. 그러고는 사랑하는 여인의 옷을 벗기지. 내게 사랑의 대상은 알퐁스 카르가 말했듯이 언제나 청동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옷을 벗기려고 하기보다는 나신을 덮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마치 노아의 선량한 아들처럼 말이지. 그래요. 당신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그 친구 말은 듣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중에서 흥분한 중년 부인이 말했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그녀와 점점 더 자주 춤을 추게 되었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음악가들은 이미 지쳐서 무도회가 끝날 무렵 풍경이 어떤지 잘 알 테죠. 마주르카의 똑같은 모티브를 계속 연주하고 있었고 부모들은 가드 테이블에서 일어나 응접실에서 야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새벽 3시였어요. 마지막 남은 순간을 이용해야만 했죠. 나는 또다시 그녀를 택했고 우리는 호를 휩쓸며 지치도록 춤을 추었죠. 야참 후의 까드리오에서도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죠. 제가 그녀를 자리에 데려다주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절 집으로 데려가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내주지 않을 겁니다. 부채를 주세요. 드리기 아쉬운데요. 하얀색 값싼 부채를 그녀에게 건네며 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쉬워하지 않도록 당신에게 이것을 드리죠. 그녀는 부채에서 깃털을 뽑아서 내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깃털을 받아들였고 단지 눈길만으로도 내 모든 감사와 경탄을 표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즐겁고 만족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복되고 행복했어요.
나는 선량했고 뭐랄까 내가 아닌 어떤 천상의 존재, 아기를 모르고 오직 선만 행하는 존재가 된 듯했습니다. 난 깃털을 장갑 속에 숨겼죠. 그녀에게서 도저히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아빠에게 춤을 청하고 있어요. 그녀는 훤칠하고 위험 있는 풍채를 지닌 그녀의 부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은빛 견장을 두른 연대장이었던 그는 문가에서 안주인과 몇몇 부인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바렌카야, 이리 오너라. 우리는 다이아몬드 왕관을 쓰고 엘리자베타의 어깨를 한 안주인의 커다란 목소리를 들었어요. 바렌카는 문가로 다가갔고 나는 그녀 뒤를 따랐습니다. 좀 설득해 보렴, 얘야. 아버지가 함께 하시도록. 이봐요, 표트르 블라디슬라비치. 부탁이에요. 안주인이 연대장에게 말했지요. 바렌카의 아버지는 매우 멋지게 생긴 위엄있고 훤칠한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붉은 빛이 돌았고 니콜라이 1세를 연상시키는 흰 코수염을 길렀습니다. 코수염은 흰 구렛나루까지 이어져 있었고 곱게 빗은 머리카락이 이마를 가렸어요. 입술과 눈가에 서린 부드럽고 즐거운 미소는 딸과 빼닮았더군요. 체격도 정말이지 훌륭했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치장한 운장을 단 가슴은 군인답게 넓었고 강인한 어깨와 길고 늘씬한 다리를 지녔습니다. 그는 니콜라이 1세의 훈육이 만들어낸 근면한 노병 타입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스텝을 벌써 잊었다며 막 춤추기를 거절하던 참이었죠. 하지만 우리를 보자마자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 발을 왼쪽으로 우아하게 돌리며 칼집에서 칼을 꺼내 옆에 있던 젊은이에게 넘겨주고 오른손에 낀 스웨이드 가죽 장갑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러곤 미소를 띠며 말했죠. 모든 건 법규에 따라야 하는 법. 그는 딸의 손을 잡고 4분의 1 정도 몸을 돌린 채 서서 음악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마주르카 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그는 한 발을 힘차게 구른 다음 다른 발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매끄럽게 시작되었지만 점차 발 구르는 소리, 부츠 맞부딪히는 소리와 더불어 힘차고 격렬하게 바뀌어 갔죠. 그의 훤칠하고 위험 있는 풍채가 방 전체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바렌카도 하얀 주단 덧신 속에 감춰진 작은 발로 짧고 길게 스텝을 밟으며 아버지에 맞추어 우아한 율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도회장 전체가 이 커플의 모든 움직임을 뒤쫓았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매료된 정도가 아니라 경탄에 찬 황홀함 속에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나를 황홀하게 한 것은 끈으로 묶인 노신사의 부츠였어요. 그것은 훌륭한 소가죽 부츠였지만 유행하는 앞이 뾰족한 부츠가 아니라 굽이었고 앞이 사각인 옛날식 구두였습니다. 부대에 제화공이 만든 것이 분명했지요. 딸이 무도회에 입고 나갈 드레스를 사주기 위해 유행하는 부츠를 사지 않고 제화공을 시켜 만든 것이군. 나는 짐짓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 사각구두가 특별히 날 매혹했던 겁니다. 보아하니 그는 한때 멋지게 춤을 추었겠지만 이미 지금은 몸이 상당히 무거웠고 우아하게 내디디려는 스텝에도 힘이 부족했지요. 그래도 이럭저럭 무도장을 2번씩이나 돌았습니다. 춤이 끝났을 때 벌리고 있던 2 다리를 다시 딱 소리가 나도록 모으더니 다소 힘들게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그러자 딸은 미소 띤 얼굴로 치맛자락 끝을 살짝 잡고
아버지 주위를 우아한 자태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무도장 전체가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는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두 손으로 딸의 얼굴을 감싸주었어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내가 그녀와 춤을 추리라 생각하고 내게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나는 그녀의 파트너가 아니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그가 웃음 지으며 칼을 다시 칼집에 넣고서 말했어요. 어쨌든 상관없으니 가시게. 이제 그대가 그녀와 줄 차례야. 첫 방울이 흘러나오면 병 전체의 내용물이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법이지. 마찬가지로 바렌카를 향한 내 사랑이 내 몸속에 숨겨져 있던 사랑의 능력을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것 같았죠. 나는 그 순간 내 사랑으로 전 세계를 끌어놨습니다. 나는 다이아몬드 왕관을 쓰고 엘리자베타 여왕처럼 어깨를 드러낸 여주인과 그녀의 남편, 초대된 모든 손님과 하인들, 심지어 내 기분을 역겹게 했던 아니시모프까지도 사랑했지요. 그 아버지, 제화공이 만든 구두를 신고 딸과 너무도 닮은 미소를 지닌 바렌카의 아버지에게도 뭐라 할 수 없는 황홀하고 부드러운 감정을 경험했던 겁니다. 마주르카가 끝나고 안주인은 손님들에게 야참을 정했으나 연대장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며 거절하곤 안주인과 작별했죠. 난 그녀를 데려갈 줄 알고 깜짝 놀랐지만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남더군요. 야참이 끝난 뒤 나는 그녀와 약속했던 까드리유를 추었습니다. 그전에도 무한히 행복했지만 내 행복은 계속 커져가는 것만 같았어요. 나는 심지어 그녀에게나 나 자신에게조차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지 되묻지 않았어요.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오직 하나, 무엇인가 내 행복을 망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옷을 벗고 잠을 잘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손에는 그녀의 부채에서 빼낸 깃털과 그녀의 어머니와 그녀가 마차에서 타는 것을 부축할 때 그녀가 내게 건넨 장갑이 들려 있었어요.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지도 않은 채 바로 눈앞에서 그 순간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두 명의 파트너 중에서 나를 선택하려는 듯 손을 내밀며 물었어요. 내 성격을 짐작이나 하려는 듯이 내가 긍지가 강한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은 야참 때 내 샴페인 잔에서 먼저 한 모금을 마시고는 유리잔을 통해 은은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던 모습. 그러나 무엇보다 내 눈앞에서 어른거렸던 장면은 그녀가 아버지와 함께 춤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유연하게 미끄러지듯 춤을 추던 모습, 그리고 자부심과 행복에 겨워 홀딱 반한 관객들을 바라보던 모습, 그리고 나는 저절로 그와 그녀를 부드럽고 은근한 감정 속에서 하나로 일치시켰던 겁니다. 당시 나는 지금은 작고한 형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원래 나가기를 싫어해 무도회에도 다니지 않았고 그때는 박사 논문 제출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바른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는 자고 있었어요. 나는 얼굴을 베개로 묶고 이불로 얼굴을 반쯤 덮은 형을 바라보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행복을 형이 알지도 못하고 그걸 나누지도 못하는 것이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졸린 형의 얼굴이 내게 가슴 아프게 비극적으로 보였어요. 소리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나는 발끝으로 방을 가로질러 내 침실로 갔습니다. 아니, 나는 너무 행복했고 잠을 잘 수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난방이 된 방이 너무 더웠어요. 나는 옷을 벗지 않고 조용히 현관으로 가서 외투를 입고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내가 무도회장을 떠났을 때가 거의 4시쯤이었고 집으로 돌아가서 머문 시간을 합해 2시간쯤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밝았지요. 전형적인 마슬레니짜 축제기의 날씨였어요. 안개가 자욱하고 도로는 물을 먹어 녹기 시작해 질퍽했습니다. 사방의 지붕에서는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고 있었지요. 바렌카날 가족은 당시에 넓은 들판이 있는 도시 외곽에 살고 있었답니다. 들판 한편으로는 연병장이 있었고 반대편으로는 여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었어요. 나는 텅 빈 거리를 계속 걸었고 큰 길로 나가 길을 걷는 사람들과 나무를 가득 실은 썰매와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나는 텅 빈 좁은 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마침내 간선도로가 나타나더군요. 썰매는 도로에 깊은 자국을 남기며 달렸고 말들은 마구를 번쩍이며 일정한 보폭으로 힘차게 달렸습니다. 등은 밀짚 매트로 가리고 있었지만 갈기는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큰 장화를 신은 마부들은 썰매에 진흙을 튀기면서 말을 재촉했지요. 안개 속에서 매우 커다랗게 보이는 거리의 집들.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의미심장하고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집이 있던 들판으로 나섰을 때 나는 연병장 쪽 들판 끝에서 커다랗고 검은 무언가를 보았고 그쪽에서 플루트와 북소리를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도 노래가 들려왔고 때때로 마주르카의 모티브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뭔가 다른 잔인하고 조잡한 음악이었어요. 이게 대체 뭐지? 하고 나는 생각했고 미끄러운 길을 피해가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100걸음가량 갔을 때 나는 안개 속에서 여럿의 검은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병사들이었죠. 아마 훈련 중인가 보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더러운 외투를 입고 허리에 앞치마를 두른 채 뭔가를 잔뜩 짊어진 대장장이와 함께 더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병사들이 두 줄로 마주보고 서 있었고 총을 발치에 내려놓고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들 뒤에서 북치는 병사와 플루트를 부는 병사가 계속 거슬리는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내 옆에 있던 대장장이에게 물었어요. 대장장이는 화난 목소리로 줄 끝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도망가려는 따따르인을 잡아 몰아세우고 있군요. 그래서 나도 그쪽을 바라보았고 대열 사이로 뭔가 흉측한 것이 내게 다가오는 걸 보았습니다. 내게 다가오던 그것은 허리 위로 발가벗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끌고 가는 두 군인의 총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바로 옆에는 외투를 입고 군모를 쓴 키가 큰 지휘관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내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녹기 시작한 눈 속에서 발을 첨벙거리며 죄수는 양옆에서 무수히 쏟아지는 주먹질을 받으며 내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그가 뒤로 나동그라지면 그를 몰아세우던 두 하사관들이 앞쪽으로 밀어냈고 앞쪽으로 넘어지면 다시 두 하사관들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뒤로 끌었습니다. 그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서 한결같은 자세로 단호하고 신경질적인 보폭에 키 큰 지휘관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렌카의 아버지였어요. 바로 그 불그레한 얼굴과 흰 콧수염과
볼수염을 지닌. 타격이 가해질 때마다 불쌍한 죄수는 놀란 듯이 타격이 가해진 방향을 향해 얼굴을 돌리며 고통에 짓눌린 표정을 짓더군요. 하얀 이를 드러내며 계속 똑같은 말을 중얼거렸어요. 그가 아주 가까이 왔을 때 난 겨우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 부디 자비를. 형제들이여, 부디 자비를. 하지만 그 형제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행렬이 완전히 내 옆까지 도착했을 때 나는 내 맞은편에 있던 병사가 결정적으로 앞으로 한 발 내딛더니 따따르인의 등짝을 몽둥이로 휙 하는 소리가 나도록 후려 갈기는 걸 보았습니다. 따따르인이 앞으로 나뒹굴었고 두 군인이 다시금 그를 짐짝처럼 일으켜 세우자 반대편에서 또다시 몽둥이 세례가 몰아쳤습니다. 그렇게 이쪽에서 또다시 저쪽에서 계속되었죠. 대령이 곁에서 걷고 있었어요. 그는 때때로 자기 발끝을, 때로는 처벌받는 죄수를 물끄러미 바라다 보거나 숨을 크게 들이쉬고 뺨을 부풀리더니 내민 입술 사이로 천천히 내뿜었지요. 행렬이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까지 이르렀을 때 나는 한순간 대열 사이로 죄수의 등짝을 보았습니다. 그건 뭐랄까 얼룩지고 젖어있고 붉고 부자연스러운, 한마디로 인간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 하느님, 내 곁에 섰던 대장장이가 중얼거리더군요. 어쨌든 행렬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넘어지며 고통으로 몸을 비트는 죄수에게 구타는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플루트 소리와 북소리는 여전했고 굳건한 걸음으로 위험 있는 모습을 한 대령도 죄수 곁을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령이 걸음을 멈추더니 병사 한 명에게 가까이 다가가더군요. 그의 노기에 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내 놈에게 마사지를 해주마. 그런 식으로 마사지나 하고 있을 테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따따르인의 붉은 등짝을 몽둥이로 세게 후려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가 겁먹고 힘이 약한 병사 얼굴을 가죽 장갑을 낀 채 힘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몽둥이를 가져와. 그가 소리쳤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나를 보았습니다. 나를 모른 척하면서 그는 화가 난 찌푸린 표정을 짓더니 황급히 돌려버리더군요. 나는 어찌나 수치스러웠는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마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의 현장에서 들켜버린 것처럼 나는 눈을 떨어뜨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 내내 내 귀에서는 예의 그 플루트와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제들, 부디 자비를. 그리고 또 대령의 자신에 찬 진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사지나 하고 있을 테냐? 그리고 가슴속에선 구역질이 날 듯한 지경까지 이른 거의 육체적인 애수의 감정이 북받쳐 올라 나는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후 내 속으로 들어온 이 끔찍한 것이 곧 넘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어떻게 돌아와서 누웠는지조차 기억나질 않아요. 그렇지만 잠이 들려고 하면 그 목소리가 또다시 들리는 것 같았고 그 장면이 다시 눈앞에 아른거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분명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을 거야. 대령에 대해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일 내가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안다면 내가 본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날 이렇게 괴롭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대령이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저녁이 되어서야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깨어나서 친구를 찾아가 완전히 취해 골아 떨어지도록 술을 마셔댔습니다. 당신들은 그때 내가 본 것을 악한 행위라고 결론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 그 행위가 그와 같은 확신을 갖고 행해졌고 받아들여졌다면 그들은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걸 알아내려고 했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했어도 나는 이후에도 그걸 알아내지 못했어요. 알아내지 못했기에 예전에 희망했던 것처럼 군복무를 신청해 갈 수도 없었고 군복무를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도 근무하지 않아 보다시피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모여 앉은 사람 중에 누군가 말했다. 당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지요. 하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게 되었을까요? 차라리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낫겠군요. 그건 이미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이반 바실예비치가 말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되었죠? 중년 부인이 물었다. 사랑 말입니까? 그날 이후로 내 사랑은 식어버렸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미소 띈 그녀가 떠오르기만 하면 나는 광장에서 목격한 대령을 떠올리고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만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랑이 끝나버린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사건이 벌어지고 사람의 인생 전체가 변질되어 방향이 바뀌게 되는지 아시겠지요?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인공 이반의 충격을 고스란히 느끼셨나요? 밤에는 낭만적인 귀족 대령, 그리고 누군가의 다정한 아버지, 아침에는 냉혹한 고문 집행관.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 극단적인 두 얼굴을 마주했을 때 주인공이 받을 충격이 상상이 갑니다. 소설 속에서 독자를 가장 경악해 하는 장면은 탈영병에게 가해지는 잔인한 매질입니다. 당시 러시아 군대에서는 장대 통과형이라는 형벌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죄인을 두 줄로 늘어선 병사들 사이로 걷게 하며 수백 대의 매질을 가하는 이 제도는 법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합법적인 살인이었습니다. 바렌카의 아버지는 집에서는 다정한 아버지였고 남편이었으며 사교계에서는 존경받는 신사였지만 군대에서는 악마였습니다. 대령은 국가의 명령과 군대의 규율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충성심과 이중성이 더 소름 끼치는 모습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은 톨스토이의 친형인 세르게이 니콜라야비치가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형 세르게이는 바르바라 코레이시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세르게이는 바르바라의 아버지가 군대에서 탈영병을 잔혹하게 매질하도록 형벌을 지휘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은 세르게이는 결국 바르바라와 약혼을 파기했고 관직이나 군대에 진출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살아갔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형의 이 씁쓸한 경험과 젊은 시절 자신이 겪었던 군 장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 러시아 군대의 폭력성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톨스토이의 비폭력 무저항 사상은 훗날 마하트마 간디나 마틴 루터킹 목사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화려한 무도회는 끝났지만 잔혹한 인간의 삶은 계속됩니다. 100년 전 이반의 고뇌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